자, 오늘 송쌤한국사 1강입니다. 교과서 28페이지, 32페이지, 29페이지, 31페이지, 34페이지에서요.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성립과 전성기 순으로 먼저 보고요. 그리고 백제 성립, 전성기, 그리고 백제만 유일하게 튀어나오는 이 중흥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볼 겁니다. 학습지로는 6번 해당할 겁니다. 고구려 백제의 성립과 발전 부분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준비물은 비상교육 한국사 교과서고요. 2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국과 가야의 발전과 대관계라는 대단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삼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색깔펜 필요할 것 같고요. 연필이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형광펜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스테들러 색연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자가 있으면 더 깨끗하게 필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교과서 함께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단원 1단원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의 발전, 중단원 3단원 삼국과 가야의 발전과 대외관계, 그 중에서도 소단원 3국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다 부분에서 고구려 먼저 쭉 보고요. 그리고 백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생각을 여는 이야기 부분은 조금 스킵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요.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성립과 체제 정비 부분 보시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연맹왕국을 이루었었던 거 우리 다들 기억하시죠? 이런 형태였잖아요. 연맹왕국, 군장과 왕, 그리고 군장 이렇게 되어 있는 연맹왕국. 철기 시대에 날카롭고 단단한 무기를 활용하게 되면서 잘 싸우는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 연맹을 맺었다 그랬었죠. 대표적인 애들 뭐가 있었죠? 부여 같은 애들, 고구려 같은 애들이 있었는데 이런 애들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뛰어난 왕이 나타나면서 왕이 지 혼자 왕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그 뭐라 그래? 세습했다 그랬지. 지 아들 혹은 지 형제한테 물려준다 그랬잖아. 자, 그럼 그 전에 군장이었던 애들은 뭐가 된다 그랬어? 귀족이 된다 그랬었죠. 자, 귀족이 돼서 얘네들은 관리로서 왕을 보필하게 된다 그랬었죠. 당연히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왕은 왕권 강화에 미쳐 있을 거고요. 귀족들은 지네들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미쳐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고대 국가의 공통점 같은 것들이 나타났었잖아. 이 고대 국가의 공통점을 누렸던 애들이 어디였다고? 고구려, 백제, 신라였다고.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연맹왕국 단계를 넘어서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합되면서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했었죠. 특히 이제 고구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의 건국 부분 얘기 좀 해볼게요. 건국. 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조도를 조절했습니다. 자, 건국합니다. 삼국사기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는 부여에서 온 이주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이 힘을 합하여 건국했다고 했었죠. 자, 기억하세요. 부여에서 온 이주민이죠. 부여에서 내려온 고주문 같은 애들이 만든 거였잖아. 자, 압록강 유역에 정착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기원전 37년 맨 처음에 정착했었던 지역이 어디야? 졸본이었죠. 그런데 이 졸본 지역은 산 위에 있단 말이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평야 지역인 국내석으로 도읍을 옮겼었죠. 자, 그래서 건국 당시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부여에서 온 이주민이 만든 거고요. 졸본에 도읍지를 옮겼다가, 그러니까 정했다가 국내성으로 도읍지를 옮겼다는 거. 그래서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국가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이제 고대국가로, 명실공히 고대국가로 이제 발돋움을 해야겠죠. 그래서 태종왕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1세기 후반에 나타난 왕이고요. 이 태종왕이 옥저를 정복하게 됩니다. 옥저를 완벽하게 정복해요. 사실은 옥저는 계속해서 고구려의 밥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아예 옥저 지역을 그냥 고구려의 땅으로 병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청천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해서 말 그대로 영토를 좀 확보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요동 지역까지 진출을 하죠. 그런데 얘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2세기 후반 고국천왕은 부자상송의 왕위 계승을 확립했었지. 자, 기억나시죠? 왕위 세습.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왕위를 세습해야지만 고대국가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자, 그리고 부족적 전통의 오부가 점차 방위를 의미하는 오부로 개편되고 행정적인 성격의 오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왜 중앙집권 국가로 만들어지면서 왕을 중심으로 귀족들이나 관리들이
보피라는 요 지역, 왕과 귀족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은 중앙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기존의 관리, 귀족들, 그러니까 예전에 군장들이 다스리던 지역들 있지. 얘네들 다 사실은 하나의 국가를 이끌었었던 거잖아. 이 지역들, 예를 들면 부여에서는 사출도라고 불렸던 이런 지역들은 자연스럽게 왕도 귀족도 없지만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라 그래서 지방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도읍지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야. 중앙. 왕이 있는 그곳. 잘 생각해봐. 우리가 예전에 군장국가 때 도읍지가 막 그렇게 강조하고 이러지 않았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생기면서 왕이 그렇다고 지방을 버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도 자기의 관리를 파견을 해. 걔네들을 뭐라 그래? 지방관이라고 불리는 거라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생긴 이 중앙 집권 국가라는 국가 형태 가 만들어짐에 따라 행정적 성격,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경기도, 뭐 강원도, 충청도 이런 도로 바뀌었단 얘기야. 예전에는 마가가 다스리던 군장국가, 우가가 다스리던 군장국가 이랬었는데 이해가세요? 그래서 부족적 전통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을 훨씬 강하게 다져나갔다라는 얘기인 것뿐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 고국천왕이 했었던 일 하나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뒤쪽 교과서 뒷페이지 잠깐 갔다 와 보겠습니다. 자, 무슨 페이지냐면 여기 37페이지예요. 37페이지 쪽에 고국천왕이 한 일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좀 땡겨와서 공부를 해볼게. 자, 무슨 얘기냐? 삼국의 사회 모습 좀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기에 중간 한 밑에 부분입니다. 굵은 글씨로 진대법 나와 있는 그 부분이에요. 자, 고국천왕 때는 하고 나와 있어 버리네. 그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지점이라는 게 좀 느낌이 오실까? 자, 농민 몰락 방지를 위해서 뭘 실시했대?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한 거야. 고국천왕의 두 번째 업적하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진대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봄에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야. 씨앗을 심는 단계니까. 그런데 가을에는 먹을 게 넘치네. 수확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먹을 게 없는 봄에는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겠노라 하고선 딱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가을에 조금 아주 조금의 이자나 아니면 무이자로 갚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민 몰락을 방지하는 효과에다가 귀족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진대법을 실시하게 되면요. 가을에 추수하면 빌린 만큼만 갚게 된다네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귀족한테 곡식을 따로 빌리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 빈민들이 귀족한테 곡식을 빌리고 나면은 그놈의 이자를 엄청나게 받아 처먹어서요. 땅을 뺏기거나 또 노비로 만들어서 사용했었거든. 그렇게 되면은 귀족들이 당연히 이제 재산이 많이 증식되기도 했겠거니와 사실은 그 노비들을 갖다 뭘로 쓰냐면 귀족들이 자신들을 지킬 군사들로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야. 왕권을 강화시키는 목적에서도 진대법을 시행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국천왕 때 진대법을 시행했다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교과서 28페이지. 자, 그럼 고국천왕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왕 미천왕 좀 알아볼게요. 자, 고국천왕 다음 왕인데요. 역시 권력은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왕권은 좀 강해진 것 같고 나라도 기틀을 어느 정도 잡혔는데 사실은 이 미천왕 이후 때부터 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천왕에게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얘가 낭랑군을 완벽하게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낭랑군이 누구냐면은 왜 우리 고조선 끝나고 난 다음에 한사군 설치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한사군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한사군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었는데 걔네들을 몰아내면서 명실공히 약간 한반도에는 이제 우리 민족만 남기게 된 거죠. 자,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후 고국원왕이라는 왕 때인데요. 왕이 계속 나오죠. 고국원왕이라는 왕 때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요. 어머 세상에. 근초고왕 기억나세요?
백제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왕이죠.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전사를 했네. 전사라는 게 뭐냐면 죽었다는 거야. 전쟁하다가 죽어버렸네.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고국원왕이 죽었어요. 야, 이거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고국원왕이 맞았었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정말 중요한 왕이 등장한다 그랬죠. 누구야? 소수림왕입니다. 내부의 체제 정비를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고요. 당연히 나라가 완전 위기, 풍비박산에 처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당연히 내치에 신경 써야겠지. 4세기 후반이 되면요. 중국 북조에 전진이라는 애랑 교류를 하면서 불교를 수용합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불교 수용? 하나 더 했는데. 그치, 율령반포. 여기 또 있네. 자, 그 전에 태학이라는 걸 설립하게 됩니다. 태학은 관리들을 가르쳐주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 학교입니다. 그래서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게 되고요. 사실 이 태학에서 뭘 가르치냐면 유교라는 걸 가르쳐요. 우리 유교는 나중에 문화 가서 자세히 배울 거지만 유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왕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유교입니다. 당연히 불교가 당시 왕에게 제일 중요한 도구였지만 유교 역시도 버릴 수 없는 카드였던 거야. 왜냐면 신하들한테 야 니네 나한테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나에게 충성을 다해.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 라는 걸 강조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유교를 가르치는 태학을 설립했다는 것도 왕권을 강화시키는 소수림왕의 정책이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율령을 반포했다는 건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고대 국가의 법이었어요. 자,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고구려의 중앙집권체제가 더욱 강화되기에 이르죠. 자, 여기에서 소수림왕 때 이 북조의 전진과 교류했다는 거 조금 봐주시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당시 중국이 이렇게 북조와 남조로 쪼개져 있는 분열기를 맞게 돼요. 이걸 남북조 시대라고 하거든. 그런데 북조와 남조가 이 당시야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로 쪼개져 있던 이 시기에 자, 둘 다 중국 땅에 있지만 굉장히 많은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와, 딱 봐도 너무 많아 보이죠? 자, 남쪽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중국을 다스린다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 한족 왕조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송제, 양진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요. 만리장성 이북 쪽에 있는 유목 국가들이 대부분 유목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북이라든지 뭐 북제, 북주 이런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이 5호 16국이 방금 말했었던 그 유목민족들이 초기에 세웠던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초고 삼국지의 시대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5호 1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로 쪼개져 있었던 그 중국의 분열기에 고구려는 북조에 들어섰던 유목민족 국가들이랑 친했었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남조에 들어서는 한족 국가들이랑 많이 친했습니다. 그걸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북조 중에서도 556국에 만들었던 이 전진과 좀 친했고요. 나중에는 북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가 들어섰던 여기 남조 지역 있죠. 백제 같은 경우는 이 남조 지역에 뭐 송나라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양나라 같은 나라랑 많이 친하게 지내고요. 그 전에 동진과도 좀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고구려 소수림왕 때 역시도 북조의 전진과 교류하면서 불교를 수용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고구려 1번 파트 끝난 거고요.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 성립을 이제 해서 체제 정비를 했으니까 전성기 때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32페이지입니다. 자, 32페이지 보시면 고구려가 전성기 때 얼마나 큰 영토를 확보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도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성장한 고구려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4세기 말에 즉위한 광개토대왕 얘기부터 시작하네요.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광개토대왕? 그렇지.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었다는 거.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소수림왕이 이거 안 해놨으면 못했던 거야. 적극적인 대외 진출을 전개합니다. 광개토대왕은 서북쪽으로는 후연을 격파하고요. 또 동쪽으로는 숙신과 동부여를 굴복시켜서 요동지방을 포함한 만주 남부지방과 한강 하류 유역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후연, 숙신, 동부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장난치진 않을 겁니다. 후연이 아니라 전연 아니었냐, 막 숙신이 아니라 삭신 아니었냐, 동부여가 아니라 남부여 아니었냐, 막 이런 식으로는 굴지 않을 거니까요. 그냥 이런
당시로서는 이름조차도 좀 되게 좀 강해 보이는 이런 애들을 이제 다 파괴해가지고 광개토대왕이 정말 영토를 넓게 열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까지 갑니다. 자, 중요해요. 이북까지만 간 거야. 이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그렇지, 북쪽이란 뜻이야. 강이 여기에 건너요. 여기. 교과서에 보시면 여기 강 나와 있죠. 한강. 한강이 나오지만 여기 한강 밑에까지는 다 못 내려갔던 거야. 광개토대왕 때는 한강의 북쪽까지밖에 못 갔던 거라고. 이해가? 그런데 언제 그럼 여기 밑에까지 내려갔겠니? 그래, 장수왕 때 내려가는 거야. 한강 완전히 차지하는 건 장수왕 때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라 뇌물왕, 어머, 얘 기억나? 뇌물마리간의 요청을 받아서 신라의 침입한 외를 물리치며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넓혔다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뇌물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뇌물마리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신라의 침입한 외를 물리쳤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었던 지도를 좀 자세하게 펴보았습니다. 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업적 부분인데, 자, 요게 뭔 내용이냐면, 요 광개토대왕릉비라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의 업적을 담고 있는 그 비석에 새겨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서 아뢰기를 왜이니? 왜가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 사람들이 국경에 가득 차 성질을 부수고 노객으로 하여금 왜 백성으로 삼으려 하니? 라고 얘기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노객은요, 스스로 노비로 낮추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본의 백성이 될 위기에 처했으니 왕한테 제가 구원을 좀 요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도와주고 신라를 신하로 삼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신라왕, 여기에서 신라왕은 누구라고요? 뇌물마리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라가 늦게 발전했는지 느낌 오니? 얘는 진짜 꼬꼬마였던 거야. 나 신라 꼬꼬마인데 광개토 대왕님 구원을 요청해요 라고 말하는 거라니까. 나 일본도 못 이기겠어. 이 얘기예요. 신라 뇌물왕이 사신을 보내서 얘기를 해서 왕께, 여기 그럼 왕은 누구야?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께 구원을 요청하니 광개토 대왕이 도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관련 사료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하나 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또 얘기할 건데요. 요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치면서 나타난 결과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쳐줬으니까 다 앞으로 신라한테 겁나 간섭하겠죠. 신라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해진 그 모습을 알려주는 증거가 남아있어. 교과서 30페이지에 있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났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경주 호우청 출토 청동 광개토 대왕명 호우입니다. 이 같은 말로 호우명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최근에는 그냥 광개토 대왕명 호우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냥 호우명 그릇으로 우리는 통칭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경주 지역의 호우총이라는 그 무덤에서 발견된 그릇이야. 근데 이 그릇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을면영 국강산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개토 호태왕, 광개토 대왕을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하는 그릇인 것 같죠. 이 글씨체가 광개토 대왕릉비랑도 유사하고요. 아무래도 광개토 대왕릉의 장례가 끝난 다음에 신라 사신이 고구려에서 좀 받아온 것으로 좀 추측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합니다. 당시 신라랑 고구려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유물인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생긴 그릇, 호우명 그릇입니다. 요거요. 딱 봐도 호우명 그릇, 느낌 오시죠? 이 그릇 기억해 두세요. 광개토 대왕명 청동호 호우명 그릇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신라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여기에 대한 증거품이 되는 호우명 그릇까지 얘기를 했고요. 하나 더, 그리고 이때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치면서 일본 애들이 어디로 숨었냐면 여기 안쪽에 있는 금강가야로 숨어들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야랑 일본이랑 원래 좀 친했다네요. 그 가야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철인데 이 철을 가장 많이 사갔던 게 외래요. 그래서 외랑 많이 친하게 지냈나 봐. 그래서 요 금강가야로 숨어든 거야. 왜 그 광개토 대왕에 쫓겨났던 일본 애들이. 그래서
광개토대왕 장난 아닙니다. 그거를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서 왜 입만 톨벌한 게 아니라 금관가야를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자, 금관가야는 가야의 맹주였잖아. 기억나? 이 금관가야를 초토화 시켜버리니까 가야의 맹주가 바뀌어버리네. 뭐로 바뀌냐면 대가야라는 가야의 가야로 맹주가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여기에 지도에 대가야가 나와있지. 이해가니? 자, 우리 중요한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광개토대왕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들 정리해 봤고요. 세 번째, 요 뇌물마리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왜를 물리친 그 결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광개토대왕의 아들 광개토대왕 꼬꼬마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보겠습니다. 자, 장수왕은요 분열된 남조 북조와 교류하면서 외교적인 완성을 취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었잖아. 남조 북조랑 다 교류한 거야. 얘네 둘이 서로 굉장히 완전 쪼개져 있었고 민족도 달랐잖아. 그런데 얘네 둘이랑 중립외교 같은 걸 취하면서 외교적인 안정을 취하고 대신 내치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사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요 수건사업이 있어. 어떤 수건사업이냐면 우리 아까 교과서 29페이지에서 봤던 우리 죽었던 할아버지 있지. 누구? 고국원왕. 고국원왕의 원한을 깨끗이 씻어주고 싶은 거야. 즉 누구한테 복수하는 게 얘네들 꿈이야? 백제한테 복수하는 게 얘네들 꿈인 거야. 그래서 백제한테 복수를 하려면 도읍지를 확 뺏어버리고 나라를 아주 멸망시켜버릴 거야. 막 이런다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수왕은요. 본격적인 남진정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남진정책이 무슨 얘기겠어? 남쪽으로 진출한다는 거야, 얘들아.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장수왕은요. 국내성을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요. 기존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성에서 대동강 유역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남진 정책을 했다는 거야. 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고요. 수도가 원래 국내성이었잖아. 그전에는 어디였어? 졸본이었죠. 졸본에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바꿨다고.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수도 옮긴 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수건사업이잖아.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려 백제의 도읍지였던 한성을 함락합니다. 하남 위례성이었죠. 위례성의 이름이 한성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옮긴 건데요. 그 근처예요. 어쨌든 이 한성을 함락해버립니다. 도읍지를 함락당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백제는 완전 풍비박산이 나겠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남한강 유역까지 쭉 따라 들어가면서 한반도 중부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자, 백제를 공격해서 한성을 먹고요. 한반도 중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건 어디에서 또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충주에 있는 고구려 비석에서 확인할 수가 있네. 장수왕의 영토 확장을 사실은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야. 충주, 고구려 비까지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5세기경에는 고구려는 활발한 이런 영토 확장에 힘입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상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고구려가 마치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고구려의 천하관이라고 얘기하거든. 요거 우리가 나중에 8번 금성문 공부할 때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장수왕까지 정리했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다 했네. 이렇게 고구려가 성장을 하게 됐다고요. 자, 이렇게 그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인해서 백제와 신라는 당연히 힘이 약해지게 되겠지. 얘네가 전성기니까.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백제는 웅진으로 청도를 당하게 됩니다. 당한 거죠, 사실은. 백제는 웅진으로 청도를 하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야.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신라의 라를 정확하게 말하면 나로 바꿔서 나와 백제가 동맹을 맺었다라고 해서 나제동맹이라는 걸 두 국가가 맺게 됩니다. 처음 맺었던 건 443년인데요. 뭐 연도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양으로 수도 옮기기 전에 미리 동맹을 맺어서 장수왕을 막으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죠. 신라도 고구려의 간섭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노력했었고요. 백제를 화친하면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경계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자. 자, 남진 정책이라는 걸 장수왕이 추진을 하면서요. 평양으로 천도했고요. 고구려가 수도 한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한성을 함락당했으니까. 그리고 신라와 동맹을 맺어 나세 동맹을 맺게 됩니다. 남진 정책의 결론까지도 기억하시는 거야. 평양으로 수도 옮겼지. 한성 함락해서 웅진으로 천도했지. 그리고 나제 동맹 맺었지.
자, 이거 말고도 장수왕의 업적은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여기 밑에 고구려의 기계가 담긴 광개토대왕릉비 보이시나요? 우리 아까 전에 신라 왕이 요청했던 얘기가 광개토대왕릉비에 있었다 그랬잖아. 여기에 써 있어. 이 광개토대왕릉비는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래. 그래서 이것도 장수왕의 업적이 되겠지야. 자, 여기까지 고구려 세력 확장 봤습니다. 자, 광개토대왕릉비와 충주고구려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국내성에 광개토대왕릉비를 만들고 평양으로 내려왔고요. 평양에서 충주고구려비까지 세우게 됐죠. 이제 남한강까지 가서요. 장수왕의 남진정책 꼭 기억해 두세요. 충주고구려비에 잘 나타나 있고요. 한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백제와 신라는 낮에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고구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성장 곡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딱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저라면 이렇게 포스트에다가 성장 곡선을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배운 폴리오도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남겨놨습니다. 자, 고구려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를 좀 정리해 보자고. 자, 먼저 건국했었어. 어떻게 건국했지? 그렇지,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건국을 했었어. 압록강 유역의 졸본에다가. 그런데 이 졸본이 산악지대여서 내려갔지. 어디로? 국내성으로. 그렇지.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가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태종왕 때부터 사실은 이제 국가기틀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었죠. 옥저를 정복하게 되면서 영토도 확장을 했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고국천왕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고국천왕은 부자상속의 왕위 계승을 한립했단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렇지, 진대법을 실시했잖아.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국가의 기틀을 정확하게 마련했던 사람이죠. 자, 미천왕은 이에 힘입어서요. 나중에 낙랑까지 몰아내게 되면서 나라가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웬걸 당시 4세기 고구려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어느 왕? 고국 원왕이네. 고국 원왕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게? 그렇지, 근초공왕한테 죽었다? 엄청난 위기죠. 이 위기를 극복해낸 사람이 세상에 누구야? 소수리망이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령도 반포했죠. 불교도 수용했죠. 태학도 설립했죠. 북조 전진과 교류했죠. 이렇게 해서 내치를 좀 다져놓으니까 이 덕분에 고구려가 전성기 천장을 칠 수 있게 된 거야. 누구?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광개토대왕 교과서 32페이지였죠?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소수리의 망이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영토를 누리게 됩니다. 그지? 자, 그리고 신라 내물마리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신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졌어요. 대표적으로 호우명 그릇을 보면 알 수 있었고요. 금강가야도 초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가야의 연맹맹주가 바뀌게 됩니다. 대가야로. 그렇지? 자,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야. 장수왕 땐 더 발전을 하게 되네. 자, 장수왕은요, 백제에 대한 이 고국원왕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어. 그래서 고국원왕의 원수를 정말 갚아내게 되죠.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순토를 옮기고요. 남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평양으로 수도 옮기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성 함락하고요. 충주 고구려비를 딱 남한강 유역에 세움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달성했음을 축하하죠. 자, 그리고 이 덕분에, 이 남진 정책 덕분에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낮에 동맹을 맺게 됐었던 거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광개토대왕의 이 업적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광개토대왕릉비에 잘 나타나 있고, 광개토대왕릉비 누가 만들었어? 장수왕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는 이런 성장 곡선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안타깝게도 내려가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가 고구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구려 알아봤습니다. 고구려의 성립과 전성기까지밖에 못 알아냈네요. 학습지 6번의 고구려 부분은 정리가 완료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백제의 성립, 전성기, 백제의 중흥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